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5월 증시 흐름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여러 악재들이 선 반영됐을 것이다. 이제 5월 FOMC 끝나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하면 이제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시장은 보니까 무섭게 떨어졌어요. 네. 지난 금요일에 잠깐 반등은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시장 반응이 좀 부정적이에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왔는데 예. 호재들도 있었죠.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다는 시그널도 있었고. 그런데 시장은 지금 악재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2600선대에서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점진적인 비중 확대, 그러니까 분할 매수, 2600이 깨지면 적극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이 시점까지, 지난주까지 끌릴 줄은 몰랐었긴 하지만 일단은 저점은 통과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악재를 선반영했다. 악재를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거꾸로 악재에 대한 무게감이 떨어졌고 많이 영향력이 약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하겠다 했는데 시장이 그거를 안 믿는 이유는 뭡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위의 그림이 페드워치라는 곳에서 집계하는 6월달, 7월달에 금리 인상 확률입니다.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원래 4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63%, 75bp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35%였고 7월달에도 50bp는 62%, 36%였는데 5월 5일 FOMC 회의 그리고 지난주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부터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대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공포는 좀 진정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연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어디까지 금리 인상을 할까라는 컨센서스 확률인데 한때는 2.75, 3, 3.25가 굉장히 대세를 이루면서 3%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게 73.3%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를 지나면서 2.5, 3.5까지는 좀 레벨이 떨어지고 2.75 확률이 올라오면서 3%와 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공포는 남아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거나 더 우려를 하기보다는 연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지금의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하 2층, 3층으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니까 주가는 내려가는데 지표는 좀 바닥을 다지는 것 같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는 정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이 나왔고 통화 정책에 있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공포는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또 하나 들어온 게 경기 침체 우려였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심리,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라는 화두를 꺼내들면서 시장을 폭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얼마나 시장이 불안해했을까?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밑에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입니다. 매크로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파란색이 중기, 회색이 단기입니다. 이게 정점권에 도달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좀 꺾이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크로, 펀더멘탈 환경이 불안했고 부정적이었던 것보다 심리가 굉장히 더 불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동성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위에 무브 지수라는 게 채권 변동성 지수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라는 게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인데 여기서 보신다 하더라도 3월 고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펀더멘탈 환경이나 변동성 환경은 3월보다는 좀 덜했는데 시장의 투자 심리는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에 투매, 패닉셀이 나오면서 급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까?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나 변동성 지표가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고점을 낮춰가는데 증시는 고점을 낮추고 채권금리는 고점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흐름이나 기술적 지표 흐름들과 반대로 가는 상황들을 다이버전스라 그러는데 증시가 부정적인데
변동성 지표라든지 기술적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모습들 또는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더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준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포지티브 다이버전스라 그래서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변동성 지표,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그리고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MACD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은 굉장히 불안했지만 심리에 의한 투매였지 진짜로 시장이 더 떨어지고 더 레벨이 낮아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10년물 수익률이 뭐 3%를 넘었다가 네. 좀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장기 추세가만 한다면 뭐 오를 만큼 오른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를 만큼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금리 인사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과정에서 10년물도 2년물도 워낙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10년물도 2년물도 모두 1970년대 후반에서 형성된 하락 추세대 상단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걸 뚫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 상황이라든지 또는 통화 정책을 선반영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경기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그리고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연내 3%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선반영한 상황에서 2년물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그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채권 금리가 좀 안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네. 이게 당초에 이제 전망했을 때 1분기는 조정 마무리, 네. 2분기 턴 어라운드, 네. 이제 3분기 안도랠리, 뭐 이 정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은 그 정도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5월 FOMC도 끝났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됐고 그래서 다시 0점 조준이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유효한 전망이라고 보십니까? 방향성 자체는 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0점 조정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작년 11월 달에 전망을 하면서 예상했던 턴어라운드 시점이 3월 말 4월 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 장기화 이 두 가지 변수가 계속 저점을 늦추게 만들고 시장을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런 악재들에 대한 부담들도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악재로서의 무게감은 많이 덜어냈고 호재,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5월, 6월 중에는 2700선 회복 시도 그리고 3분기 중에는 2800선 중후반대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시장은 오늘 반등을 했다 2600선 지지력 테스트 하기도 하고 좀 2600선을 살짝 이탈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5월 말 6월 초중에는 2700선을 회복하는 시도를 보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3분기 중에는 좀 더 레벨이 높은 2800선 중후반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증시 격언에 시장은 항상 옳다. 네. 근데 이제 요새 보면은 이게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뭐 탐욕, 공포 이런 심리 이런 것도 항상 옳은 건지는 참 의문이 가요. 그쵸. 좀 과도한 공포가 아닌가. 앞에서도 뭐 이제 빅스 지수, 무브 지수 보여주셨지만 어떻습니까 좀? 일단은 저도 최근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그동안에는 물가 때문에 부담스럽다, 통화정책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던 게 갑자기 폭락의 이유가 경기 침체로 이동을 하고 막 악재를 찾아다니면서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럴 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조지 소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제시한 재귀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심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평균 수준, 정상화되는 수준에서 넘어서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넘어섰다가 다시 정상화되고 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정상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준을 벗어났을 때부터는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투자자들, 경제지표, 그리고 심리지표, 변동성, 주식시장, 외환시장 그런 상황들이 다 악재로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시점부터는 굉장히 자기 강화 형상,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더 나쁜 것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더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느 정도에서 정상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과열과 침체를 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탐욕, 내려가면 침체. 공포. 네, 공포인데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는 매크로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매크로적인 변수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것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주가 그랬죠. 예. 물가는 정점을 통과했다라고는 하지만 예상보다 높았던 해석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이슈를 들어오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강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진짜로 얼마나 투자자들이 공포스러웠을까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인데요. 네.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를 보면은 2020년 3월보다는 좀 낮은 수준, 2022년 3월보다도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었는데 네.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강세 전망, 약세 전망인데 2020년 3월보다도 더 공포스러워했고 더 강세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크로나 펀더멘탈 환경보다도 투자자 심리가 워낙 급격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시장은 급락을 했고 패닉셀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레벨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왜 그렇게 막 다 집어던졌는지 이게 딱 증명이 되는군요. 네. 이 보통 증시가 이제 하락에서 상승세로 이렇게 반전할 때 네. 이 변곡점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어떤 걸 근거로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에 그동안 영향을 미쳤던 악재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약해졌나라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올해 1월 달에 폭락을 야기했던 게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예. 통화정책이었거든요. 네. 통화정책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이 또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이제 정점을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통화정책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가고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은 좀 정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고 본다면 통화정책이 좀 슬로해진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있다, 진정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 시점이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좀 물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하여간 지금 제일 고치덩어리가 물가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 물가 놓고는 좀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높았지만 네, 이제 수치 자체는 좀 다소 하락 추세 아니냐. 네, 꺾이는 추세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이른바 이제 피크아웃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네, 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좀 피크아웃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크아웃해서 이게 슬로해지는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드리는데요. 속도가 너무 더디면은 연준의 입장에서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매파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고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면 또 다른 불확실성이 들어오겠죠. 수요가 불안하다, 경기가 불안하다,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네. 이 두 가지의 좌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시그널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위의 그림이 물가 상승률인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고요. 밑에는 전월 대비 증가율인데 중고차고 가솔린이 꺾이면서 정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전월 대비 증가율 또한 마찬가지로 가솔린 가격이 마이너스 반전하면서 크게 레벨 다운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중고차고 가솔린이 일단은 지금 여전히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이 진정되는 모습들을 몇 달 더 보여주게 된다면 물가가 더 오르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위의 그림을 보시면은 중고차 가격입니다. 중고차 가격, 그러니까 CPI, 물가 지표에 반영되는 중고차 가격을 선행해서 맨하임이라는 데서 발표하는 중고차 가격이 이미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는 중고차 가격이 마이너스권에 머물러는 거나 전년 대비 변화율도 이제 한 자릿수대로 갈 수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이렇게 억눌러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밑에 그림은 유가인데요. 유가가 10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100달러 수준만 유지해 준다 하더라도 물가 레벨은 하반기에 20%대, 지금은 아직까지 50%대거든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저효과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중고차 가격과 유가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전체에서 2.5를 차지하는 이 두 가지 항목이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정점을 통과하는 시그널로 인식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주택 가격이죠. 이번에도 또 올랐습니다.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아마도 이제 5월, 6월 지나면서는 더 이상 오르기보다는 좀 슬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기저효과가 소멸되는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한 1년 정도 선행성을 보여왔던 신규 주택, 기존 주택 가격 변화율, 그리고 주택 시장 지수가 최근 2021년, 그러니까 1년 선행성을 보였기 때문에 2021년 2분기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물가 중에서도 주택 가격이 여기서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정점 부근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본다면, 물가에서 가장 큰 항목이 멈춰 있고 그동안 물가를 끌어올렸던 중고차와 유가 흐름들이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물가는 정점을 통과할 수 했다라는 시그널을 향후 한 몇 달 동안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준이 QT 양적 긴축하면서 MBS 채권도 이제 좀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나오면 아무래도 주택 가격은 조금 안정세로 가는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정책 효과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그림 보시면 이미 모기지 금리는 5%를 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넘어섰거든요. 정책이 지금 75bp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배 이상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택시장도 이에 반응해서 조금씩 쿨다운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금리를 인상하든 뭐 하든 특히 3월 FOMC 이후에는 정책 효과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순간, 그리고 빅스텝, 그러니까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그 뒤 이어서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시그널들을 확인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들, 거기에 따른 채권금리 흐름들이 좀 진정되고 있다는 그림이라서 정책 효과 또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물가 흐름을 좀 톤다운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뭐 인도가 밀수출 금지했어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곡물 가격이 사실 원래 강세였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더 지금 곡물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자극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식품, 음식료 이런 것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걱정할 때는 아니다. 물가가 정점을 찍고 또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식품이나 음식료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맨 밑에 있는 주황색이 음식료품입니다. 음식료품의 물가 상승 기여를 보면은 1.3%예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전월 대비 변화율 기여도는 0.1%고요. 다만 아직까지 미미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조금 걱정해야 될 것은 중고차 가치의 물가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곡물 가격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곡물 가격이 꺾인다 하더라도 제품 가격으로 가격을 전이하는 과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료품 가격은 물가 상승 압력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가를 뛰어오르게 만들진 않을 수 있어도 물가가 좀 슬로해지는 과정에서 이 속도를 굉장히 더디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곡물 가격, 음식료품 가격은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음식료품 가격이 얼마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니까 중국 생각하면 조금 요새 좀 답답한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마 코로나 정점은 꺾인 것 같아요. 중국도.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봉쇄가 완전히 풀리진 않았고, 사실 이게 중국 정책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방역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체면 깎인 것도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로 코로나라는 게 상당히 좀 비과학적인 방역 대책인 것 같은데. 네. 참 이거 좀 착잡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중국 사정? 일단 제로 코로나인 게 말이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역 정책을 선회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로 코로나. 왜냐면은 베이징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확진자 수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는 나왔지만 상하이 쪽에서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고요. 예. 오히려 베이징 쪽에서의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 지하철 이동량입니다. 아. 상하이는 여전히 0명이에요. 지하철로 이동하는 사람이. 그리고 베이징도 한때 800만 명을 넘나들던 이동량이 지금은 200만 명 초반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만큼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몇 명이나 나왔길래 그러냐. 베이징은 50몇 명 나온다고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시장이 왜 불안해했을까를 봐야 되겠죠. 특히 글로벌 증시가 같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글로벌 교역이라든지 공급망에 훼손을 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나온 PMI를 본다거나 아니면 수출입 지표를 보면은 아직까지 제조업이나 그리고 수출입 지표에는 엄청난 충격이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예. 위에 그림이 뭐냐면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한 PMI인데, 서비스업은 쇼크를 기록했지만 제조업은 예상만큼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충격을 줄 거야 라고 했던 공포감보다는 덜하다라는 그림이고요. 이런 것들이 먼저 선반영된 상황이라고 본다면 중국 증시가 최근 반등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요 그림이 뭐냐면 위에는 지역별 화물차 운송량이고요. 예. 그리고 밑에는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량입니다. 예. 보시면은 상하이는 아직까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작년 3월 그리고 올해 3월 정도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물류가 멈추거나 물류가 완전히 꺾인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분간은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거야 라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지표를 확인하면서 중국 변수 또한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나은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돈도 많이 풀고 재정정책도 많이 집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비 쿠폰을 막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정책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경기 불안에 대한, 그리고 교역 불안에 대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확 크게 들어왔다가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중국 증시 다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뒤에 들어오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앞으로 이 두 가지 무게감에 있어서는 좀 경기 부양 쪽에 힘이 실리면서 반등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흐름은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세가 오래 가고 있고 지속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유럽의 경기 불안, 유럽의 통화 정책. 왜냐면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70%, 75% 가까운 비중이 유럽 쪽이거든요. 예.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밑에 왼쪽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GDP 성장률도 하향 조정되고는 있지만 유럽은 더 급격히 하향 조정되면서 레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에는 미국보다 유럽이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게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유럽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됐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ECB 쪽에서의 통화 정책도 조금씩 매파적으로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이전 스텝보다는 조금 후퇴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달러 강세가 조금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정점을 통과하고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104, 105, 106으로 가는 그림보다는 103, 100이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달러 강세가 더 급격히 진전되기보다는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뭐 달러 인덱스가 환율하고 뭐 하여간 네.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 지금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았습니다. 네. 근데 이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환율이 좀 맞습니다. 결정적인 요소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좀 아직은 좋지 않아 보여요. 좀 재밌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요 그림인데요. 여기 있는 막대 차트가 위아래 막대 차트랑 빨간색 선이 똑같은 건데 네. 외국인의 1일 누적 순매수를 10일 평균하고 20일 평균으로 해준 겁니다. 예. 한번 보시면은 주식시장, 증시는 저점이 더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는 고점이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외국인의 평균 순매수 흐름을 보면 더 매도가 강해지기보단 좀 진정되는 모습이고 지난 주말에는 매수를 했습니다. 아, 예. 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 기점을 본다면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3월 중순 전까지는 달러가 좀 안정되면 사고 불안정하면은 팔고 이 흐름만 보였었는데 최근을 보면 달러는 올라가고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 매도 규모는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달러가 올랐다, 달러가 원달러율이 올랐다라는 그림보다는 달러보다 원화가 더 약한가 강한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즉 달러 인덱스가 1% 올랐는데 원달러율이 1%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예. 근데 달러 인덱스가 1% 올랐는데 원달러율이 1.2%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 0.2%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약세니까. 반대로 달러가 1% 올랐는데 원달러율이 0.8% 올랐다. 그럼 0.2%만큼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보다 원화가 약한가 강한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위의 그림이 뭐냐면은 달러 지수와 원달러 환율을 같이 그려드린 건데요. 3월 중순을 기점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위에 있습니다. 즉 달러가 오르내리면 하는 것보다도 원화가 더 약했다라는 그림이고요. 예.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은 밑에 있고 달러 인덱스가 위에 있죠. 예.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는 것보다 원달러 환율이 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최근 외국인이 매도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와의 상관관계, 상대 강도 흐름들이 변함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는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달러 인덱스가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원달러율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현재 레벨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수급은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서 물가는 피크아웃 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아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 관건이 기업 이익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 이익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업 이익 전망이 아직까지 괜찮기 때문에 제가 안도랠리 지금 바닥권이다 여기선 사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익 전망이 급격히 하향 조정되거나 하락 추세, 하향 조정 추세를 보였다면 저도 여기에 대한 컨빅션이 좀 약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1분기 실적 시즌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위에 두 가지 막대 차트가 1, 4분기 실적 시즌 결과입니다. 예. 아직까지 거의 다 대부분 종목들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컨센서스보다 시장 예상보다 좋았던 종목 비율이 한 56.7%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서프라이즈도 40%에 달합니다. 그리고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예상보다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1, 4분기 실적 시즌이 생각보단 괜찮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 밑에 그림 보시는 것과 같이 2022년 이익 전망치가 쭉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1, 4분기 실적이 양호하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실적도 괜찮겠구나라는 전망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업종별로 분기별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요 초록색이 4분기, 요 빨간색이 3분기, 요 회색이 2분기예요. 예. 보시면은 뭐 1분기 실적은 지난주에 뭐 몇몇 기업들이 실적 쇼크를 기록하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상향 추세네요. 네. 그 결과 어떤 그림이 나오냐? 올해 3분기에는 작년 이익 고점보다는 높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3분기까지는 그래도 안도랠리를 열어놓고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요 그림과 같이 실적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고 그 결과 3분기 실적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아마도 밸류에이션 매력 지금 12개월 코스피 PER을 보면은 9배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PBR, 그러니까 확정 실적 기준으로 PBR을 보면 1배 초반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싸다라는 매력과 실적이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는 흐름들이 좀 안도랠리에 있어서 코스피, 한국 증시를 좀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00 근접했을 때는 PER이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높았죠. 14배, 13배 그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냐 본다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오히려 실적이 플랫하거나 좀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다시금 올라오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금리 인상, 여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디스카운트 되는 그림, 그동안 한국 증시에 있어서 성장주들의 비중이 높아졌던 데 상황에서 좀 디스카운트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PER 9배 초반, 그리고 PBR 1배 초반이라면 충분히 재평가 매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역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형주가 많이 안 좋아요. 네. 일부 중소형주들이 이제 기염을 토하는 그런 네. 장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형주 장세 뭐 돌아올까요? 어떨까요? 대형주 장세는 좀 최근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부터 해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매도가 조금씩 진정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매크로 환경을 본다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더 이상 더 급등을 하기 어렵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예. 대형주, 경기 민감주, 그리고 성장주 이런 쪽들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로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4월 말 5월을 지나면서 정점을 찍고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코스닥과,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강한 흐름, 대형주 대비 중형주가 더 강한 흐름을 보기에는 좀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꺾이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씩만 도와준다면 저는 대형주 장세가 재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뭐 개인적으로 좀 네. 주목하고 있는 뭐 업종까지 말씀을 드리면 뭐 있습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뭘 사야 되냐.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기술적 반등 안도랠리라고 본다면 뭐 시장을 쭉 끌고 가는 그림보다는 조금은 싸고 그리고 아직까지 기댈 만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들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요 그림 두 가지를 뭐냐면 위의 그림은 올해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 코스피가 20% 정도 빠졌는데 얼마 더 다른 업종들은 어떤 수준일까를 본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들을 볼 수 있거든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싼 업종들은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미디어 교육, IT 가전, 건강관리, 화장품 의류, IT 하드웨어, 반도체, 증권, 화학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싼 업종들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좋은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들이 뭔가 하고 매칭을 해봤더니 미디어 교육, IT 가전, 반도체,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IT가 굉장히 많고요. IT 중에서도 인터넷, 반도체, 2차 전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 내에서는 미디어 교육이 좀 불거지고 있어서 이 업종들을 뭐 등락이 있을 때마다 담아가신다면 아마 7월, 8월 지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